여기서 짧게 알고 가면은 대만 섬의 역사는 대략 이런 거죠. 원주민의 역사.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근데 네덜란드랑 스페인이 쳐들어왔다. 네덜란드 스페인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갑자기 정성공이라는 애가 왔어. 정성공이라는 애가 오더니 또 이제 청나라가 왔어. 청나라의 통치를 받고 이제 사는데 화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또 나중 가서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는 일본이 먹어요. 대만 섬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입장에서 저러한 과정을 겪으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자, 저번 시간에 명나라가 어떻게 들어섰고 그리고 명나라가 어떻게 청나라에 망했고 조선은 그 사이에 뭘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명나라가 276년 가거든요.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청나라도 딱 276년 갑니다. 물론 명나라도 1644년 이후에 뭐가 돼요? 남명! 물론 1644년 이후에 남명으로 기사회생을 하지만 이런 걸 다 합하면 276년은 아니지만 남명을 빼면 276년 같다. 청나라가 청나라라고 이름을 바꾼 때가 1636년부터입니다. 1912년 바로 1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순원 장제스 같은 사람들이 등판하기 시작했던 신해 혁명. 딱 그때까지가 276년입니다. 어찌됐든 청나라도 누르하치가 만들었던 후금, 여진족의 나라였던 후금까지 합하면 276년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나라의 이름과 황실의 유지로만 보면 둘 다 276년이다. 명나라가 결국에는 1644년에 남명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명나라의 제2의 수도 난징이 어마무시했어요. 명나라의 제2의 수도로 괜히 불리던 게 아니야. 난징이 여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다시 기사회생을 했다. 뭐로? 남명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 당시에 왜 난징이 제2의 수도로까지 불렸냐면 어마무시했어요. 명나라는 베이징이 공식적인 수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난징에 일부러 황실 가족들 그리고 자기들의 군사력이라든가 황실의 세력들을 일부러 저기다가 둡니다. 성도 일부러 튼튼하게 지어놓고 그 난징을 시작으로 저 남명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황제의 사촌들까지 친척들이 명나라 재간! 이러면서 버티던 거다. 그게 바로 남명입니다. 객기를 부리면서 버티긴 하는데 오래 못 가죠. 명나라가 사실상 누구 때문에 처음에 망해요? 산해관에 있던 명나라의 장수 오삼계가 통수쳐서 망하잖아. 물론 명나라가 이자성의 난 때문에도 거적대기가 되지만 한편 청나라를 막을 수 있던 최전선에 있었던 오삼계가 명나라 황실을 통수치면서 오삼계가 여기 문 열어주면서 이제 청나라가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미드오픈한 거지. 이 오삼계가 명나라의 장수였는데 남명에도 황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명의 마지막 황제였던 주유랑과 가족 일가까지 오삼계가 다 조져요. 왜? 오삼계가 청나라한테 이쁨 받으려고 쇼를 많이 해, 이 양반이. 원래는 명나라 세력이었으니까 좀 청나라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남명까지 우르르 지가 군대 이끌고 내려가가지고 마지막 남명의 황제였던 주유랑과 가족 일가까지 싹 다 잡아주게요. 청나라에 보여주려고. 그렇게 남명도 공식적으로 1662년에 끝이 납니다. 근데요, 남명도 신기했던 게 뭐냐면 사실상 명나라가 개박살났던 게 1644년. 그러면 대략 한 18년 버틴 거란 말이야. 18년이면 뭐예요? 강산이 그래도 2번 변할 정도의 꽤 긴 시간이에요, 저게. 어떻게 버텼을까? 이 남명 세력을 도와주던 사람이 있었어. 바로 정성공입니다. 정성공이 누구요? 대만 섬의 역사를 배울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해상무역도 하고 명나라 남쪽 해안 쪽 세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남명이 망해가던 시기가 언제야? 1644부터 62년이잖아요. 그럼 1600년 되면은 유럽에선 뭐예요? 대항해 시대가 한창 난리가 났을 때죠. 그죠? 아시아도 당시에 배로 이용한 해상무역 같은 게 계속해서 점차 활성화가 되고 있었어요. 동남아의 여러 지역으로 계속해서 화교들이 퍼지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던 시기입니다, 저 때가. 근데 명나라의 화교들이 계속해서 지금 돈을 벌려고 동남아로 세력을 뻗치고 있는데 네덜란드, 스페인 같은 이런 나라들도 자꾸 기어오는 거예요. 얘네도 대항해 시대였으니까. 그 인도라던가 그런 데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남미도 이제 끝났고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으니까 얘네가 동남아로 오는 겁니다. 당시에 주요 서구열강들이 동남아까지는 많이 세력이 확장이 안 됐었거든요. 비어있는 데를 찾아서 네덜란드, 스페인도 오기 시작했던 거죠. 당시에 이런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든 막으면서 독자적으로 해적질도 하고 노략질도 하고 동시에 무역도 하고 상인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있었어. 그게 바로 대만 섬에 관련되어 있던 이 정성공의 아빠 정지룡입니다.
정지룡. 이 양반이 당시에 해적선도 많이 이끌고 또 무역선도 많이 이끌고 이제 그랬어요. 당시에 무역이라고 하는 게 해적선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무역도 하지만 동시에 해적질도 같이 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는 거야. 이 정성공이 아빠 정지룡이가 그럼 해상무역 세력 아닙니까? 명나라에? 근데 이 양반이 누구랑 결혼한지 아세요? 일본 나가사키 옆에 히라도라는 도시가 있어. 여기야 여기. 여기가 지금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는 도시인데 옛날에는 그 일본에서 국제 무역 도시 막 그런 거였어. 중국의 명나라라던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랑도 막 무역하고 막 그런 동네요. 저기가 여기에도 제후국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일본에선 제후국을 번이라고 해요. 번. 이 제후국의 딸이랑 정성공이의 아빠가 결혼을 해요. 일본인하고 당시에 정성공이 아빠가 일본과의 무역이라던가 해상 세력이었으니까 당시 저 히라도의 제후국 딸이랑 결혼하는 게 여러모로 나쁠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낳은 자식이 바로 남명을 18년이나 버티게 도와줬던 명나라의 남쪽 해상무역의 권력자 정성공이었다. 이 정성공이라는 인물이 남명 세력이랑 잘 사바사바해서 자기의 해상 세력들, 여기에 있던 이 해상 세력들을 이용해서 남명을 도와주고 버텼던 거죠. 정성공이 그래서 명나라로부터 또 관직도 받고 막 그런 사람이요. 근데 청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어마무시하잖아. 세력이. 남명까지도 결국엔 탈탈탈탈 털린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정성공이가 결국에는 대만섬으로 튀죠. 당시 정성공이가 대만섬으로 도망가기 직전에 대만의 상황입니다. 대만섬에는 스페인 동인도 회사 그리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개기고 있었어요. 이 다두 왕국은 대만섬의 원주민들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정성공이가 이제 여기로 갑니다. 근데 이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스페인하고 계속 싸워가지고 스페인 동인도 회사가 개박살이 났었어요. 정성공이가 대만섬 가면 이제 누구랑 싸우는 거야? 네덜란드랑 싸우는 상황이었다. 요런 상황이었다. 요런 상황. 이거를 개박살냅니다. 정성공이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개박살내고 지 나라를 세워요. 자기가 황제라면서 명나라 출신의 정씨성을 가진 정성공이가 명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면서 대만섬에서 이제 나라를 세워요. 근데 이게 졸라 웃긴 게 뭐냐면 아까 누구야? 청나라한테 문 활짝 열어준 명나라의 장수였던 오삼계가 남명의 마지막 황제들까지 조졌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청나라에 이제 속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청나라 안에서 또 지가 난을 일으켜요. 그럼 이 양반 뭐야 지금? 청나라한테 항복하고 문 열어주더니 또 남명의 마지막 황제까지 뭐가지 지가 썰더니 자기가 이제 청나라 밑으로 갔는데 청나라를 상대로 또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3번의 난입니다. 세 개의 제후국이 난을 일으켰다 이 말이요. 운남성의 오삼계, 광동의 상지신, 복건의 경정충. 근데 이때 요 당시엔 정성공이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죽었어. 그리고 이제 대만섬에는 정성공의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정성공의 아들이 이 세 번의 난을 도와줍니다. 그 뭐야 지금? 요 상황이죠. 명나라가 이자성의 난으로 사실상 거적대기가 됐는데 이자성이 베이징까지 먹지 않습니까? 자금성까지. 근데 이자성이 자금성을 먹은 상태에서 오삼계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왜? 오삼계가 사내관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베이징을 먹었으니 이자성이 자기의 새로운 나라에 합류해달라면서 이 사내관을 지키고 있던 오삼계한테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지. 근데 쌩까고 청나라에 투항합니다. 그리고 오삼계가 나서서 명나라 플러스 이자성 세력을 조져요. 그 다음 청나라의 제후가 됐어. 이렇게 청나라의 제후가 됐는데 또 지가 난을 일으켰다. 이거를 또 정성공의 아들이 저 오삼계를 도와줬다. 영원한 적, 영원한 아군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를 역사를 통해 좀 배울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오삼계가 이렇게 남명 쪽, 원래는 남명이 있었던 요 자리에 제후국의 왕이었어요. 그 청나라가 이 오삼계의 운남성 쪽을 인정을 해줬었단 말이야. 근데 청나라도 초창기에는 자기들이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싸리 이런 제후들을 놔가지고 얘네가 관리를 하게 하는 게 여기서 또 쿠데타가 일어날 것도 방지하고 여러모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제후국들을 놨던 건데 근데 그걸 나중에 청나라의 강희제가 이 제후국 제도를 폐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삼계가 야말이 돌아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오삼계가 나라를 잠깐 만듭니다. 오주라는 나라를 잠깐 만드세요. 1678년부터 1681년까지 갔던. 자, 이제 중국 대륙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주라는 오삼계가 갑툭튀 만든 나라와 청나라의 구도였던 거죠. 이 오주를 정성공이의 아들이 이제 도와주었던 거고, 물론 정성공이의 아들은 이 오주를 왜 도와줬겠어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여기를 지가 이제 또 먹으려고 했겠죠. 근데 이 오주랑 청나라의 전쟁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삼계가 늙어 죽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 다음 오삼계의 손자를 이제 황제로 또 이제 자리를 앉아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청나라가 이 오주를 개박살냅니다. 오삼계의 손자는 청나라랑 맞다이 까다가 결국엔 이제 청나라에 포위된 다음 자결하고, 오삼계 지는 이제 오주 만들고 늙어 죽더니 지 손자는 죽게 만들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정성공의 후손들은 이제 왕을 대만섬에서 해먹으면서 그럭저럭 이제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죠 이제 바다. 대만 해협이죠 지금. 청나라가 저기를 해상봉쇄를 해가지고, 정시왕국 정성공리의 나라가 어떤 나라요? 해상무역 세력이었는데 나라를 세웠으니까 저 양반들이 경제 같은 거를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청나라가 요 바닷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해상봉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좀 힘들었어. 계속 이제 괴롭히는 거지 청나라가. 그만 개기고 이제 나라 바치라고. 옛날부터 정성공이가 일본 쪽의 에도막부들하고 친했어요. 그 에도막부랑 무역도 활발하게 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정시왕국이 1661년부터 1683년까지 유지됩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야 지금? 1683년이죠. 이때는 대만섬의 정시왕국의 상황이 뭐였냐면, 정성공이가 죽고 나서 아들, 그 다음 손자까지 대가 이어지다가 정성공이의 부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정성공이는 이미 죽은 거야, 나이를 먹어서. 그럼 정성공이 아들이 다음 황제가 된 다음에 정성공의 손자도 이제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황제를. 근데 이 타이밍에 정성공의 원래 부하가 이미 자기의 이제 죽은 죽었어. 그 아들까지도 해먹었고 이제 손자가 됐을 때 이 양반이 이 손자를 쳐내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 양반이 해쳐먹기 시작해. 근데 당시에 청나라 해군이 이제 이 정시왕국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정성공이 해상무역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이 양반이 당연히 해상 관련된 무역이라던가 해적이라던가 해군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하는 부하들이 엄청 많았거든. 근데 청나라 애들은, 청나라 얘네 뭐 하던 애들이야? 여진족, 만주족이죠. 유목민족이야, 유목민족. 옛날부터 육지전에서 잘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해군을 막 잘 운영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정성공이의 부하가 대만섬을 먹고 있을 때 청나라는 정성공이의 부하였던 애를 해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해군 제독으로 임명해요. 얘 말고 다른 부하지. 지금 대만섬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얘 말고 다른 정성공의 부하를 또 해군 제독으로 앉힌 거야. 지금 상황이 뭐야 그러면은, 청나라의 해군도 정성공의 부하, 대만섬에서 정시왕국을 먹은 애도 정성공의 부하, 요 상황이 있었다. 결국에는 근데 져요. 대만섬이 개박살났죠. 물자부터 물량부터 넘사벽이야. 어떻게 청나라랑 요 대만섬의 정시왕국이 어떻게 맞닿을까. 그렇게 1683년 이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청나라의 통치기가 시작돼요. 여기서 짧게 알고 가면은 대만섬의 역사는 대략 이런 거죠. 원주민의 역사.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근데 네덜란드랑 스페인이 쳐들어왔다. 네덜란드 스페인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갑자기 정성공이라는 애가 왔어. 정성공이라는 애가 오더니 또 이제 청나라가 왔어. 청나라의 통치를 받고 이제 사는데 화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또 나중 가서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는 일본이 먹어요. 대만섬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입장에서 저러한 과정을 겪으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청나라 편? 화교들 편? 일본 편? 명나라 편? 누구 편 들어야 될까? 애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고서 일본아 물러가라, 청나라야 물러가라, 좀 요런 스탠스를 보이기는 좀 어려웠던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다. 본인들의 정체성이 솔직한 얘기로 이 대만섬에 살던 원주민이고 자기들의 왕국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얘네들 다 나쁜 놈이지 뭐,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랬던 게 있다. 그래서 대만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딱히 특정 국가에 대한 국뽕, 애국 이런 정체성이 좀 약하다는 거죠.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대만섬을 일본이 먹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일본을 좋아하냐. 쟤네는 친일파 국가다.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확고하게 있고 한반도의 역사 같은 거로 인해서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지, 저 대만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딱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만섬에 화교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교라기보다도 청나라 때부터 유입이 된 한족들, 이 양반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큰 생각이 없어서 뭐 장제스를 반기고 환영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대만 역사가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1949년 12월에 마오쩌둥한테 개박살 나가지고 장제스가 몇백만 명 끌고서 이제 저 대만섬으로 도망가요. 저 양반들이 외성인이라고 해요, 외성인. 그럼 원래 그 이전부터 살던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 본성인인 거야.
이 양반들 입장에서 딱히 그렇게 장제스를 환영하고 뭐 그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본성인들 입장에서는 장제스가 들어오고 나서 또 그냥 계엄령을 선포해요. 장제스가. 우리나라가 이제 육공화국이 들어서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시작했던 게 1987년도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대만은 국민당 1당 독재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본성인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일본이 다스릴 때가 오히려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자, 어찌되었든 이제 청나라가 들어섭니다. 청나라가 1644년부터 이제 자기들 황제들을 스스로 천자라고 선포합니다. 중국 대륙에서 정치질을 하려면 저게 필수요.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 초 중반이죠. 요 시기에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대항해 시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수많은 식민지가 서구일강들에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저 당시에 유럽은 개나 소나 식민지 세우는 게 유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세계 초강대국은 어디였어?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 초중반에 아무리 누가 뭐래도 아무리 서구일강들이 식민지를 만들어도 전세계 초강대국은 단연 청나라와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를 청나라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강건성세라고 합니다. 1661년부터 1795년까지의 청나라 황제 3명 있죠. 강희제, 옹정제, 그리고 청나라의 영토 최고 피크 진짜 개쌉 상한가 때 걸륭제까지 요 3명의 황제 시기를 강건성세라고 해요. 강건성세. 청나라의 전성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청나라의 황제들은 어느 민족이죠? 여진족이죠? 이때 여진족 말고 만주족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과거 원나라가 왜 망했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한족을 개차반 취급하고 몽골 민족만 짱! 이러다가 결국에는 한족이 이제 난 일으키고서 민심도 수습 못하고 망한 거 아니야. 주원장이가 난 일으킨 것 때문에 청나라도 빠가가 아닌 이상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어요? 안 되지. 수나라 당나라의 황제들은 자기들이 유목민족 선비족 출신이었잖아. 근데도 오히려 이 양반들은 자기들의 출신 성분을 감춰요. 자기들의 출신 성분을 감추면서 우리는 한족이라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동화됐어. 한족에. 청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족의 유교도 받아들이고 황실의 관료들이나 신하들도 한족을 일부러 더 뽑기도 하고 한족 같은 다른 민족들과의 민족 통합 정책을 합니다. 근데 청나라는 한족이든 만주족이든 같이 잘 지내야 된다. 만주족이라는 걸 감추진 않아. 그러나 잘 지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 이름을 여진족에서 만주족으로 바꾸냐면 지금 베이징이 어디에 있어? 당시 베이징이 수도죠? 청나라의 수도고 명나라의 수도였고 요 베이징 바로 옆에 여기가 만주 아닙니까? 이 베이징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으며 우리는 변방의 오랑캐도 아니었으며 이 만주 지역의 민족이었으며 여진족 같은 변방의 오랑캐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 베이징과 중원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민족이다. 비슷한 민족이었다. 좀 요런 느낌을 주려고. 그래서 여진족이라는 단어를 만주족으로 바꾼 겁니다. 여진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도 결국엔 한족이 많이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족을 무시하진 않겠다. 그러나 만주족이 지금 나라를 세웠고 여진족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를 숨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싸리 그냥 만주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맞아. 우리는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이긴 한데 한족이라고 해서 꼭 특별히 좋은 거고 만주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고 한족이든 만주족이든 똑같은 다른 민족이지만 잘 지내고 어우러져서 지내는 나라가 바로 청나라다. 이런 식으로 다른 민족들 간의 국민 대통합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청나라가. 선이 있긴 했어. 안 개기는 한족은 착한 한족, 개기는 한족은 죽여도 된다. 청나라 여진족의 국가에 대항하거나 개기면 바로 잡아 죽이는 건 매한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뭘 해요? 이걸 하죠. 문자애옥. 문자애옥이 청나라 때 있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저 문자애옥이 뭐냐면 싹 다 불태우고 토달면 잡아 죽이고 글도 이쁘게 친정부적으로만 써야 되는 그런 거를 문자애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청나라 때도 했다. 문화대혁명이랑 비슷한 겁니다. 아무튼 청나라의 한족들이 감히 만주족을 욕한다. 여진족을 욕한다. 그런 자바족치입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그랬지. 우리 만주족, 한족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 모두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우리 청나라는 다른 민족들 모두 통합되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뒤로는 자바족치고 말 안 들으면 자바족치고 그런 거였다. 자, 청나라의 대전성기가 언제랬어? 1700년대. 근데 1700년대 초에 러시아에 이 사람이 황제인 거야. 누구? 표트르 대제.
청나라의 대전성기가 언제랬어? 1700년대. 근데 1700년대 초에 러시아에 이 사람이 황제인 거야. 누구? 표트르 대제. 러시아는 이미 표트르 대제가 황제가 되기 직전부터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표트르 대제가 황제 되기 전입니다. 지금 보면은 미하일 1세, 알렉세이, 표트르 대제가 황제 되기 전부터 이미 여기서 동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표트르 대제 뭐 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요? 비투스 베링한테 요 한 바퀴 돌고 오라고 막 시킬 정도요. 여기 이름이 그래서 베링해잖아. 그러면 지금 뭐요? 이 청나라 북쪽에 뭐가 있던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있던 겁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더 나아가서 알래스카까지 쭉쭉 가서 모피 오죽에 가죽 벗겨서 구해오고 그러고 있었다. 러시아는 170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산업, 식량의 획기적인 발전, 대항해 시대를 통한 식민지배 이런 것들이 좀 애매했어요. 얘는 그냥 솔직한 얘기로 지금 육지만 넓혔지 뭐 알래스카 정도만 배 타고 나간 거지 대부분의 영토가 배 타고 나가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저게. 지금 그리고 여기 땅 중에서 지금이야 천연가스가 있고 지하자원이 있다 그랬지. 과거에 1600, 1700년대만 해도 저 땅 먹으면 뭐합니까? 술록이나 잡지 여기서. 별로 그렇게 쓰잘데기 있는 땅은 아니었다 여기 시베리아가. 그래서 이미 요 명나라랑도 러시아는 계속해서 충돌이 있었어요. 청나라가 들어서기 전부터 아무르강, 저기 아무르강이 있어. 그 시베리아 호랑이 있죠. 그 시베리아 호랑이를 한편 아무르 호랑이라고도 불러요. 저 아무르강에서 따온 거예요. 이 아무르강 쪽에서 이제 국경을 가지고 청나라랑 이제 러시아가 또 명나라랑도 계속해서 티격태격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블라디보스토크의 뜻이 뭐냐면 동방의 지배자란 뜻입니다. 1860년까지도 블라디보스토크가 청나라 영토였어요. 1,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러시아한테 뺏기죠. 청나라가 이빨 빠져가지고. 아무튼 청나라와 러시아는 계속해서 저렇게 충돌을 했구나. 영토와 관련해서 1600, 1700년대에 청나라랑 러시아가 충돌했댔잖아. 근데 그 이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잠시. 1500년대. 명나라가 있었죠? 이때 명나라가 유목민족들하고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명나라가 이 북몽골, 동몽골, 서몽골 얘네랑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몽골이 그럼 지금 대략 3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구나를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죠? 이때 남몽골이 있었어. 남몽골. 그 남몽골이 티베트 제국이랑 연합합니다. 그래서 남몽골이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여요. 옛날에 왜 신라 시대 때 불교가 갑자기 들어온 거 아시죠? 신라에서 불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호국불교가 됩니다. 호국불교. 이게 전 세계 불교 역사에서 찾기가 힘든 거예요. 호국불교가. 호국불교가 뭐냐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외세와 싸우고 불교가 사람 쳐 죽여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불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신라에 들어오면서 저 호국불교화 되면서 나라를 위해서 외세와 맞서 싸워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요. 신라에선 좀 그렇게 되거든요. 불교가.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양반들이 종교를 가지각색으로 이제 이용해 먹는단 말이야. 남몽골도 티베트 불교 같은 걸 받아들이고 티베트랑 연합하면서 이걸 좀 이용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죠. 결국에는 당시 몽골은 저렇게 나뉘어져 있었다. 명나라가 있을 때. 근데 이 몽골 세력들 중에 서몽골에 여기 있던 어떤 부족이 자기 혼자 세력을 키워요. 그리고 티베트도 조지고 지금의 카자흐스탄 그리고 북몽골 쪽도 작사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준가르입니다. 얘네 청나라한테 끝까지 개긴 애들이에요. 자기들이 진짜 다 죽을 때까지 개겨요. 어느 정도였냐면 1700년대 와가지고 걸륭제 때 요 양반 저 걸륭제 때 청나라 영토가 최대 영토가 확보되거든요. 걸륭제 때. 걸륭제가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얘네 너무 설친다 여기서. 아예 멸족을 시킬 생각으로 조집니다. 생포? 포로? 다 필요 없어. 그냥 보이면 민간인이고 지랄이고 다 죽여라. 그래서 그때 완전히 진짜 저 준가르에 살던 민족 사람 80% 이상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10%에서 20%는 러시아로 넘어가서 소수민족이 되거나 아니면 카자흐스탄 쪽으로 갔을 것이다. 요런 얘기가 있어요. 거의 뭐 씨를 말린 거죠 걸륭제가. 물론 이런 학살을 자행한 걸륭제지만 후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청나라의 최대 영토를 만들어낸 사람이 걸륭제예요. 어마무시한 사람으로 평가를 또 받고 있죠. 이때가 청나라 역사, 중국 대륙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만들어냈던 때가 이때예요. 물론 몽골 제국도 있기는 한데 몽골 제국이 결국에는 원나라잖아요. 그래서 원나라만 보면은 원나라보다 더 넓은 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걸륭제가 정복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걸륭제 사진 보면서 하자. 티베트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거 조지고 미얀마의 원정대 보내서 속국으로 만들고 베트남 조져서 조공책국 만들고 네팔 조져서 네팔
속국으로 만들고 별걸 다 한 사람이요. 근데 이 걸륭제의 문제가 뭐냐면 바깥에서 정복전쟁도 잘하고 이런 건 오케이인데 내부에서 부패하는 걸 신경을 전혀 못 썼어요. 이 걸륭제가 바깥에서 저렇게 어마무시한 영토를 확대할 동안 청나라의 내부는 썩었습니다. 청나라의 지방관리, 대지주, 중앙관리, 환관 계속 뇌물받아 처먹고 뭐 백성들이 억울한 일 있거나 그러면 뭐 이런 것도 꺼지라 그러고 경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청나라에도 그런 그 관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백성들이 저 이런 도둑질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 겪었어요. 그러면은 처리해줄게. 돈부터 내놔. 뇌물 줘. 없어? 꺼져 그럼. 다음 사람. 진짜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청나라가. 그래서 걸륭제 죽기 딱 3년 전 1796년이죠. 그죠? 걸륭제 죽기 딱 3년 전 이 일이 터집니다. 백년교도의 난. 이미 걸륭제는 영토 하나는 기가 막히게 딱 만들어놨었어요. 이거 보기만 좋은 거야. 보기만 진짜. 저렇게 크면 뭐하냐고. 내부 단속은 개털되어 가는데. 백년교가 무슨 종교인지 아시는 분. 이게 사이비 종교라고 하기가 좀 뭐한 게 불교가 좀 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파 중에 하나였어. 원래는 불교에서 미륵사상이 있어. 미륵. 세상을 구원해줄 미륵이 이제 나타난다 이거예요. 궁예 마냥. 석가모니 부처가 옛날에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석가모니 같은 인물이 다시 이 미륵이란 인물이 현세에 내려와서 세상을 개혁해준다. 이런 거를 믿는 불교의 분파가 저 미륵사상인데 이게 청나라 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원나라 개박셀렌 주원장이 있죠. 주원장. 이때도 백년교는 있었습니다. 주원장이가 원나라에 맞서 싸울 때 백년교도들도 규합시켜가지고 힘합해서 원나라랑 싸웠어요. 주원장이가. 이미 저 백년교라고 하는 거는 청나라 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그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개판일 때 어떤 대단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세상을 구원해준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거 아니야.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 자식도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내 남편 굶어 죽어가고 나도 굶어 죽어가고 이웃들도 굶어 죽어가고 그러면 미륵이 있으면 좋겠죠. 걸륭제 말에 청나라 개판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미륵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백년교가 또 등판하고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년교를 믿는 사람들 앞에 자칭 미륵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거야. 자칭 미륵들이 한둘이 아니여. 자칭 미륵을 앞세워서 쿠데타 일으켜서 헤쳐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지. 백년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기보다도 백년교라는 게 이미 곳곳에 있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아들 수능 봐야 되고 지 남편 승진해야 되고 뭐 와이프 이제 뭐 몸이 안 좋아지거나 그럴 때는 이제 교회 가거나 절 가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백년교가 뭔지는 이미 사람들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안 믿던 거야. 안 믿다가 이제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태인 거야. 지금 청나라 말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백년교예요 이러면서 막 개나 소나 환장해서 믿던 그런 게 아니라 점차 믿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없던 신앙심이 이제 버튼 눌려서 온 된 거지. 신앙 모드로.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칭 미륵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백년교도들이 이런 걸 믿으니까 무지몽매한 백성들한테 내가 미륵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개척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선동하고 싶어하던 정치꾼 새끼들이 많았겠어요. 백년교를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세력, 아이템인 거야. 정치꾼들한테. 실제로 백년교가 일어난 데가 대부분 어디냐면요. 중국의 쓰촨, 후베이, 산시입니다. 저 세 지역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도 중국 대륙에서 GDP가 낮은 지역입니다. 산 개 많고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든 지역입니다. 이거 봐라 이거. 개고기 씨불의 산맥이 뭐 백두대가 아니여. 그 다음 후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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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산시성. 산시성. 여기도 지금 뭐 농사를 짓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산맥이 막 이렇게 있고 여기는 어디야? 와. 뭐야 여기 또. 아무튼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백년교도들의 난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이름이 백년교도의 난이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백년교도들이 일으킨 난인가 보다 이러잖아요. 아니야. 동학농민운동이 동학 믿는 농민들이 일으킨 겁니까? 그냥 동학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동학은 이런 거고 당신들이 일어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니까 수많은 농민들이 그 동학 믿는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거지. 다 같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합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백년교도의 난도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 당시 전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청나라가 저 백년교도의 난을 진압하는데 무려 8년이란 시간을 씁니다.
오래 걸려요, 꽤. 왜 이걸 8년이라고 제가 8년이나 걸렸다고 얘기하냐면 저 백년교도들이 무기 체계라던가 군사훈련이라던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대부분. 근데도 8년이 걸렸다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담을 했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리고 세금이나 국고 같은 거를 이제 헤쳐먹던 뒤에서 꽁쳐먹던 고위관리들 때문에 청나라의 국고, 국가금고가 위태로워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백년교도난 때문에 이거 진압한다고 8년 동안 청나라가 당시 얼마를 썼냐면 은하 1억에서 2억냥을 씁니다. 뭐 1, 2억이면 또 아닌 거 아닌가요? 은하 한 냥이 돼지 한 마리였습니다. 그럼 뭐요 지금? 돼지가 1, 2억 마리 난 거예요, 저게. 돼지를 1, 2억 마리를 쓰고 백년교도 난진압한다고 재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걸륭제가 또 얼마나 많은 정복 사업을 했습니까? 돈 탈탈 쓰면서. 걸륭제가 청나라의 영토를 어마무시하게 늘렸으니 개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고구려의 영토가 넓었으니 개쩔어? 우리는 국가를 바라볼 때 그 나라의 영토로만 봐선 절대 안 돼요. 걸륭제가 정복 사업해가지고 지금 어떠한 문제가 많이 지금 펼쳐졌습니까? 뒤에서 헤쳐먹던 부패한 관리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정복사업은 정복사업대로 하면서 돈 탈탈 쓰고 백년교도 난까지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라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껍데기만 좋은 걸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당시 청나라의 재정을 계속해서 개박살나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었어. 저거 말고도 또 있어. 그게 뭐냐? 아편입니다. 당시 청나라의 재정을 계속해서 개박살나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 아편입니다. 자, 우리가 청나라랑 아편하면 1800년대 중후반에 싸웠던 아편 전쟁을 떠올리죠, 우리. 그죠? 요런 사진들. 근데요, 아편은 이 아편 전쟁만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중국 대륙에서 아편이라는 거는 무려 1685년. 이때부터 청나라를 야금야금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저 1685년부터 아편이 퍼지고 아편을 빠는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그럼 아편 빨면 저렇게 마약하면 어떻게 돼? 일을 해요? 일을 안 하잖아. 일도 안 하고 집구석에서 저거나 빨고 앉아있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국가의 전반적인 치안 상태든 뭐든 간에 다 개박살나요. 다. 그거를 나중 가서 청나라가 너무나 뒤늦게 1800년대 초반 가서야 그거를 몰수하고 태우면서 그거를 하다가 일어난 게 아편전쟁인 거예요. 갑자기 영국이 많이 팔려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야, 저거는. 물론 영국이 계속해서 팔고 싶어 했지. 많이 팔려고 했고. 근데 저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영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낸 거다는 아니라는 거죠. 1685년부터 청나라가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같은 데서 무역항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시켜가지고 외국과의 무역을 시작해요. 나중 가서 이제 청나라 최고전성기 걸륭제 짱이 이거 항구가 너무 많다. 항구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된다. 이 항구들을 통해서 서양 것들이 몰래 기독교 선교사들 퍼뜨리고 성경 같은 거 퍼뜨리고 그렇게 기독교 교인들 만들고 서양인들과 친해진 세력들을 이용해서 쿠데타 세력을 만들 수도 있다. 즉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항구를 딱 하나로만 하자. 그러면서 걸륭제 때 항구를 딱 하나만 열어요. 그게 바로 광저우입니다. 광저우. 홍콩이랑 마카오 사이에 열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있는 여기가 이제 광저우죠. 광저우에서 영국 사람들 아니면 서양 국가들의 무역상들이 청나라의 홍차, 녹차, 도자기, 비단 이런 걸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야. 왜? 유럽까지 가져만 가면 따블로 팔 수 있었거든. 따블. 특히 도자기랑 비단이 진짜 중요했었어요. 홍차야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 인도라던가 스리랑카라던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청나라가 아니더라도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도자기랑 비단은 아닌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물건을 서로 비슷하게 주고받으면서 사고 팔아야 한 국가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지 않죠. 아니면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조금만 발생하던가. 근데 영국이 비단과 도자기처럼 엄청나게 비싼 거 청나라한테서 사가는 게 많은데 영국 물건은 청나라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거야. 왜? 영국 물건 살 게 뭐가 있어 당시에. 영국이 1700년대 주요 산업이 뭐였어요? 면직물이야, 면직물. 청나라도 널린 게 목화였어 그때. 굳이 영국산 면을 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영국이 짜증나는 거야. 점점 무역 적자가 심화되면 영국의 은이 계속해서 청나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영국의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돼, 쉽게. 자, 영국인들이 돈을 벌죠. 직장인들도. 누구한테서 버는 거예요, 그 돈이? 해외에서 벌어오거나 내수지.
이렇게 돈을 벌어왔어. 뭐 해외에서 벌어왔다고 치자고. 근데 여기서 이 해외에서 벌어온 돈을 중국 가서 쓰는 거야. 그러면 영국 전체의 GDP, 자본 이런 게 어디로 빠져나가는 겁니까?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청나라로 가는 거야. 이런 무역 적자가 있는 겁니다. 이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은 굉장한 혼란이 와요. 그럼 이런 거 아닌가요? 영국이 청나라에게서 무역 적자가 있으면 청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무역 흑자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했겠어, 영국이? 영국이 어떤 나라인데? 영국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철저하게 국제정치로 겐세이 하나로 살아남은 나라야. 근데 그런 영국이 청나라한테서 무역 적자 있네. 뭐 그렇게 심각하진 않네. 다른 나라에서 또 뭐 카바치면 되지. 뭐 이럴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저 나라가. 무조건 청나라와의 무역 적자를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돼. 절대로. 무역 흑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편. 아편 다들 아시죠? 마약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청나라의 서민들이든 고위 관료든 아편에 계속 중독이 되니까 아편 가격도 계속해서 비싸지는 거예요. 비싸져도 구매할 수밖에 없죠. 왜? 중독됐으니까. 중독이 되니까 저거를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진 상태인 거야. 청나라가 이미. 그래서 1729년부터 아편 수입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수입을 금지시킨 거예요. 내수는 돼. 내수는 되는데 수입은 금지다. 자, 아편의 폐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황폐화되고 망가져가고 문제가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 전반에서. 그럼 그 마약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냥 수입만 금지시킨 거예요. 내수해서 재배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사회가 점점 개판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예 거래와 밀수입 그리고 재배도 금지시킵니다. 한참 뒤에 가서 이제 바꿔요. 아편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진짜로. 근데 마약 중독자들 어때요? 얼마나 그 중독이 심하면 밀수해서까지 그 짓거리 하잖아. 영국은 그걸 아는 거죠. 청나라가 지금 자기네 나라 안에서 아편 재배도 금지시켰네? 그러면 영국산 아편을 조용히 밀무역하면, 조용히 청나라로 들어가게 하면 엄청 잘 팔리겠다. 요 생각을 이제 해요, 영국이. 영국이 당시에 인도를 다 먹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령 인도 제국은 1800년대 가야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인도 제국까지는 아닌데 야금야금 작업하고 있던 인도에서 영국이 아편 공장을 만듭니다. 가깝잖아, 청나라랑. 그리고 메이드 인 인디아 아편. 정부 주도하에 메이드 인 인디아에서 아편을 생산하고 영국의 동인도에서로 그게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 밀무역상한테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 청나라로 밀수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청나라가 백날 단속을 해도 아편을 빠는 사람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삼합회 아시죠? 삼합회. 중국판 마피아잖아. 삼합회가요. 이때도 있었습니다. 삼합회 같은 당시 청나라 말의 지역 조폭들이 이 아편을 공급하기 시작해요. 당시 청나라 항구 딱 하나 있댔지. 어디랬어? 광저우. 이 광저우 항구 관리들한테도 뇌물 먹여놓고 계속해서 밀수를 시도해요. 줄어들겠어? 이미 고일 대로 고이고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청나라의 관리들인데 그 관리들한테 뇌물을 먹이면서 저 광저우 항구 딱 하나에 있으니까 골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편이 줄겠냐고. 아니지. 당시 청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1800년대 초에 3억 5천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인구가. 요 시기에 조선 전체 인구가 1000만에서 1500만으로 추정되거든요. 근데 청나라 인구는 이제 기록마다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대략 3억에서 3억 5천이에요. 근데 이 중에 최대 1000만 명 이상이 아편을 빨았다는 거야. 생각보다 안 많은데요? 3억 5천 중에 1000만 명이면 35명 중에 1명은 마약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35명 중 1명 아편 빤다고 생각해봐. 마약하고. 사회 꼬라지 어떨 것 같아요? 개판나요 진짜? 저거만 돼도 개판이야 이미. 지금 35명 중 1명이 나중 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20명 중 1명. 조금 있으면 10명 중 1명 됩니다. 저기. 나중 가면 개나 소나예요 저거를. 나라 경제구, 내수구, 어떤 시민성과 국민력과 이런 거 다 그냥 작살 나는 거야 저거. 영국이 이제 밀무역해서 청나라의 아편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이 아편을 은으로 샀어요. 은으로. 영국은 이 아편을 이제 밀수업자한테 준 다음에 은 받아오라고. 청나라가 당시에 이 엽전도 쓰고 은화도 썼는데요. 이 엽전만 보세요 일단은. 이 엽전을 바꿔요. 뭐로? 이거로. 원보라고 합니다. 원보. 청나라 은 원보. 은으로 만든 은괴. 지금 보면은 은자 50냥의 가치를 가진 은원보라고 했어요. 그죠? 이 은자 같은 게 있는데 은화랑 비슷한 건데 그거에 50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서 원보라고 해요. 이거를
청나라 중앙경제부처로 보내요. 은으로 되어 있는 걸 하여튼 중앙정부가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당시 청나라가 뭐야? 은이 기축인 거야. 은기축. 은본이자 은본이. 그러니까 은의 양이 유지가 되고 일정량을 보유를 충분히 청나라가 하고 있어야 시중에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엽전의 가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국산 아편을 지금 청나라 아편쟁이들이 은으로 사온댔잖아. 밀무역하는 사람들이 밀수해오고 그럼 계속해서 은이 지금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청나라가 뭐라고 했어 아까? 청나라 정부는요 계속해서 은을 확보해야 돼요. 본인들이 은을 확보한 만큼 이 엽전을 뿌렸거든. 근데 은 확보가 안 되는 거야. 시중에 은이 없으니까. 1800년대 초에 은 한 양이 엽전 800개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600개로 변합니다. 너무 완전히 나라 경제가 개박살난 거예요. 정부가 세금을 은으로 따졌고 정부가 저걸 기축으로 따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의 세금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문제는 뭐냐면요. 백성들한테 세금을 은으로 내라고 했어요. 은으로. 원래 한 양 내라 그랬어. 그러니까 세금은 똑같아. 한 양 내라고 한 거야. 근데 한 양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 지금? 엽전 800개였던 게 1600개로 변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화폐에 대한 신용도 내려가고 백성들도 이제 개빡 돌기 시작하고 사회에는 혼란이 오기 시작했겠죠. 지금 위조 지폐 같은 거 엄청나게 금지 많이 시키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화폐가 쓰레기가 될까 봐 그러는 거야. 화폐의 신뢰도 때문에. 이렇게 화폐의 신뢰도가 내려가는 거는 위조 지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휴지 쪼가리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1825년부터 1839년까지 밀무역으로 들어온 아편만 60만 상자였습니다. 저게 얼마나치였냐면 은 6억량이었어요. 은 6억량. 당시 청나라 중앙 황실의 1년 예산이 얼마였냐면 7천에서 8천량이었습니다. 몇 배야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온 거죠. 영국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영국 때문이지. 빨리 막아야 돼 진짜로. 아편을 무조건 빨리 급하게 완벽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쓱 보다가 이 아편을 잘 관리해 줄 것 같은 애가 딱 보이는 거야. 임칙서. 청나라의 아편 단속 총사령관. 청나라 말에 이제 정치가죠. 칙서좌가 이제 딱 뜨고 나서부터 아편을 하거나 밀무역을 하거나 밀수를 하는 인간들이 공포심을 갖게끔 공포 정치를 해야 된다. 초반에 이거. 아편과 관련된 짓거리를 한 사람들을 바로바로 즉각 사형, 바로바로 때려가면서 백성들한테 공포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기강을 이제 잡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영국인 밀수업자 공급자까지 체포합니다. 영국인까지 체포하기 시작해요. 당연하지. 근데 영국이란 나라가 계속해서 겐세이를 넣고 들어오고 있었으니 아편을 청나라가 입도 안 열고 있는 거를 아가리를 어거지로 열어서라도 아편 꾸역꾸역 청나라로 집어넣으려고 하던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인이 안 껴있을 수가 없어요. 저 체포되는 사람들 중에. 어찌되었든 당시에 청나라의 유일무이한 항구는 광저우였잖아요. 광저우 주변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사는데 거기서 영국인들이 무역하는 그 사람들을 봉쇄를 합니다. 그 사는 지역을. 물자 조달까지 싹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니들이 밀수하려던 아편 싹 다 내놔라. 다 내놓을 때까지 영국 니네랑 무역을 아예 안 할 거다. 강하게 나가요. 그래서 당시 청나라 항구에 있던 영국인들이 무려 정확한 숫자가 있어. 21,306상자의 아편을 임칙서한테 바칩니다. 압수당해요. 2만 상자 넘게. 그래서 아편에 여기 신나 부어가지고 활활 태워 임칙서가. 어휴 막 지푸라기 막 넣다가 그 꼬라지를 대영 제국이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지. 개거품 물 거 아닙니까? 개거품. 눈 뒤집어 까고서 개거품 물고 내 앞을 왜 가져가자고.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해외에 무역하는 수많은 식민지와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역 적자를 안 만들려고 난리를 치던 대영 제국인데 청나라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허락을 했겠어? 아니지. 일단은 청나라에 있던 영국인들을 마카오로 피신시킵니다. 지금 보면은 광저우에서 여기 보면 이제 마카오가 여기 있어요. 그죠? 마카오가 어떤 곳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마카오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안 생겼어요. 마카오는 옛날에 그냥 요새야. 하나의 성. 저 성들을 포르투갈이 지어놓고 다 해먹고 있었어요. 여기를 일단 영국이 여기로 피신을 시킨 거죠. 여기에 막 성에다가 대포 지어놓고 막 그랬었어. 그리고 여기 마카오의 당시에는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열강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가 함부로 여기에 총칼을 들고 대포를 들고 쏴버리면은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랑도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머리를 굴린 거지. 청나라가 마카오까지는 군인들을 끌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영국이 마카오로 영국
영국인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때 존나 눈치 없던 영국 군인 한 명이 있었어. 영국 군인 몇 명이 자국민을 지켜야 되니까 요 마카오 쪽에서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 군인 한 명이 술 취해가지고 청나라 사람을 한 명 패가지고 죽은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청나라가 영국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아편 못 팔게 하고 겐세이 넣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영국 군인이 이 타이밍에 청나라 사람을 한 명 패가지고 죽였어.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가 범죄자 인도를 요청합니다. 그 새끼 좀 보내라. 당연히 영국이 거부하죠. 그러자마자 임칙서가 마카오를 고립시킵니다. 물론 쳐들어가진 못했어요. 왜? 당시 마카오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은데 청나라랑 포르투갈이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고 포르투갈이 다해 먹으면서 청나라에 오히려 매년 막 세금을 바치고 막 그랬었거든. 포르투갈이 마카오에 있어서 청나라에게 나쁠 게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 총칼 들고서 영국인 잡겠다고 들쑤셔봤자 포르투갈이랑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카오를 일단 고립만 시킨 거예요. 대신 식료품 공급 도로도 다 봉쇄합니다. 포르투갈 입장에서 당시 마카오에서 굳이 구태여 영국인들을 뭐하러 지켜줍니까? 꺼지라 그래요. 니네 영국 뭔데 여기 와서 체류를 처해. 꺼져 이제 빨리. 그래서 영국이 이제 마카오에서도 이제 못 버티겠으니까 영국인들을 싹 다 홍콩으로 보냅니다. 바로 옆이에요. 또 마카오에서 홍콩으로 보내요. 임칙서가 또 홍콩으로 들어가는 해상이고 도로고 다 봉쇄합니다. 왜? 서약서를 써라 이 말이야. 아편을 너희들이 앞으로 안 팔겠다는 서약서를 써라. 안 쓰면 계속 봉쇄할 거다. 당시에 영국 상인들이 아편만 팔던 게 아니야. 이 양반들은 아편 말고 도자기도 운반해야 되고 비단도 운반해야 되고 영국과 청나라에 무역을 해주고 이런 걸 하는 동시에 아편도 파는 거지. 단순하게 아편만 팔던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아편 하나 파냐 안 파냐 때문에 다른 물건들도 지금 못 팔게 생긴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수많은 영국인 무역업자들이 칙서장한테 찾아갑니다. 형 죄송해요. 아편 안 팔게요. 여기다 사인하면 되나요? 하고 사인을 해. 근데 아까 말했죠. 몇 달 전에 영국 군인 한 명이 청나라 국민 한 명 패가지고 죽였다고. 근데도 아직까지도 영국이 범죄자 인도를 안 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청나라가 이제 영국 배 아무데나 올라갑니다. 영국 무역선 같은데 아무데나 올라가서 영국인들을 아무나 다 데려와. 그리고 가둬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지. 야, 그 새끼 빨리 안 넘기면 얘네 안 풀어줄 거야. 빨리 넘겨. 뭐해? 그 우리 청나라 국민 한 명 죽인 그 영국 군인 새끼 빨리 내놔 이 새끼들아. 뭐 하고 있어? 안 그러면 계속 지금 얘네 가둬놓는다? 인질이죠 인질 조금. 자, 여기부터 이제 영국과 청나라가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가 됩니다. 청나라의 광저우 항구 근처에는 영국의 전함들이 있었어요. 최소한의 본인들의 치안을 위해서 영국 전함 몇 개를 이제 놓은 거야. 옛날부터 영국이.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도 태세를 좀 정비하자. 그래서 청나라도 자기들의 전함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광저우 쪽으로. 영국은 그거를 보자마자 쪼른 거야. 얘네 뭐야? 갑자기 존나 뭐야? 사방에서 막 청나라 전함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광저우 쪽으로.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제 얘네를 우리 쏠라나 보다. 자, 광저우에 여기가. 영국 애들이 여기 배를 모으고 있었어. 여기로 가고 있었겠죠, 배들이 이제? 가고 있었겠지, 이제? 청나라 전함들이. 근데 이때 하필 청나라 전함이랑 영국 전함들 사이에 영국 배 하나가 들어가고 있던 거야. 전함이 아니라 무역선이. 광저우 쪽으로 왜 들어가고 있었냐면 얘가 서약서 쓰려고. 칙서조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아편 안 팔게요. 서약서 쓰면은 이제 무역하게 해준다더만 그거 쓰러 가고 있었어 제가. 근데 영국 전함들 입장에서는 가면 안 되는데 씨부레 이거 위험한데 여기.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영국 전함들이 갑니다.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는데 그거를 보니까 청나라 배들도 저 무역선인데 씨부레 왜 막아 하면서 청나라 배들도 가요. 반성문 쓰러 오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아편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제1차 아편전쟁이에요. 그러자마자 이제 이 아편전쟁이 시작되니까 영국 전함들이 청나라 배들을 그냥 연쇄적으로 다 쏴요. 쐈으니까 이미 쐈는데 뭐 어떻게 다 쏴야지. 그래서 청나라 배가 4척이 개박살나요. 그러자마자 청나라의 전함들이 튑니다 싹 다. 청나라가 당시에 영국이랑 전쟁을 할 생각은 아니었잖아. 자기들 배가 4척이 박살났어도 일단은 뺍니다.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기 전에 빼는 거예요. 그 청나라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전함들을 광저우에 모으고 있던 거지 영국이랑 진짜 맞다이를 까려고 하던 건 아니었다는 거. 청나라도 당시에 아무리 큰 나라였어도 해전에선 무서운 거야. 해상 세력이자 대영 제국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칙서좌가 이 임칙서좌가 말아먹을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앙정부에다가 영국 같은 서양 배들은 너무 크기가 커서 강까지 못 올라온다.
상륙을 해도 바다에서 상륙을 할 것이고 성을 넘고 이런 거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거다. 강을 끼고 올라오면 내륙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 양반이 생각한 건 그런 거지. 배가 너무 커서 못 올라오니까. 즉 육지에서 올라오는 애들을 우리가 성에서 막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임칙서의 눈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영국 얘네는 대포랑 총만 쏠 줄 알지 칼은 제대로 휘두를 줄 모른다. 얘네가 내륙으로 들어와 봤자 총 대포만 쏘고 결국에는 우리가 칼을 오지게 들고 덤비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칙서가. 위에다 보고를 올려요. 실제로 이렇게. 아편전쟁 당시에 청나라와 영국의 차이입니다. 이게. 영국 배는 철갑함으로 이제 바뀌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 배는 아직도 나무로 만들고 있었거든. 그리고 영국 대포는 캐러네이드라고 해가지고 홍위포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사거리도 넓고. 그리고 플랜트락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 있잖아. 그 일일이 그 불 붙여가지고 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화승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총이 아니었어. 영국은 이미. 요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날아가는 거리부터가 일단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쟤랑 나랑 둘 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쟤는 아무리 쏴도 나를 못 맞춰. 근데 나는 쏘면은 쟤를 맞출 수가 있어. 요런 차이가 있던 거야 당시에. 임진왜란때 쓰던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나라는, 영국은 머스켓을 쏘고 있었다. 그런 걸 청나라는 잘 모르고 있던 겁니다. 지들만 잘난 줄 알던 거죠.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 발전하는 거는 1도 모르면서 우리는 개쩐다고. 우리는 전세계 초강대국 청나라라고. 그리고 조선은 우리는 개쩌는 청나라에 같은 군신관계가 있는 개쩌는 조선이라고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때. 그런 청나라만 바라보고 있던 거지 조선은. 그렇게 184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아편전쟁이 시작됩니다. 영국에서 지원선을 포함해서 44척의 함선이 들어와요. 그리고 4,000명의 병력이 청나라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광저우, 홍콩, 항저우까지 싸그리작작 조져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1842년 8월 청나라는 결국 아편전쟁이 끝난 이후 난징조약을 체결하죠. 이때 홍콩을 영국에 준 겁니다. 근데 홍콩을 다 준 게 아니에요. 홍콩이 지금 여기가 신계고 여기가 구룡반도고 여기가 이제 홍콩섬이고 여기가 란타우 섬이에요. 이 중에 홍콩 섬만 일단은 영국 거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청나라가 요 광저우 말고 항구 다 문 닫았다 그랬죠. 엽니다. 샤먼 그리고 푸저우, 닝보 그리고 상하이까지 요 라인에 있는 거 다 연 거예요. 그냥 니들이 그동안 우리 영국에게서 몰수한 아편, 태워쳐먹은 아편도 다 배상한다. 청나라가 이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게 되죠. 이때부터 계속 비굴의 연속이에요. 서구 열강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전 세계 초강대국인 줄 알았던 청나라가 이빨 빠진 호랑이도 아니고 그냥 호랑이만큼 살찐 고양이였구나. 이 이후에 조약을 한두 개 한 게 아니에요. 후먼 조약. 영국 배가 왔다 갔다 계속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영국 상인이 청나라의 요 항구가 아니라 내륙까지 들어가서 장사랑 사업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청나라에서 영국인이 죄를 짓거나 범죄를 일으켰다. 그럼 영국인이 체포한다. 청나라 니네가 체포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대박인데, 이 후먼 조약이 만약에 니네 청나라가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랑 처발려가지고 니네가 또 조약할 수 있잖아. 그 조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 영국은 그 조약 당연히 우리도 줘야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우리도 추가해줘야 돼. 자동 업그레이드 조약이에요, 저게. 와, 대박 아닙니까, 저거, 진짜로? 다른 나라가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 영국이랑 기존에 한 거보다 좀 더 좋으면 영국도 바로 적용된다 이거야, 그게.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1844년 왕샤 조약. 이거 미국이랑 청나라가 한 거예요. 이제 미국도 그런 거지. 청나라를 통해서 자기들도 이제 무역하고 이제 그러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황푸 조약. 비슷해. 미국이랑 프랑스랑 뭐 영국이랑 비슷비슷해요. 그냥 처음에 했던 난징 조약이든 후먼 조약이든 왕샤 조약이든 황푸 조약이든 서구열강들이 이제 뭐 개항하고 뭐 프랑스도 이제 뭐 사업할 수 있고 무역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이야 다. 그렇게 청나라가 개항에 개항을 하고 수많은 은이 또 유출되기 시작하죠. 수많은 다른 서구열강들이 이제 무역을 청나라를 상대로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안 그래도 은이 유출되고 있던 청나라였습니다. 나라 경제가 안 좋았던 청나라였죠. 나라 꼴이 어땠을까? 당시 1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서구열강들과 저렇게 조약들을 우후죽순으로 맺었던 청나라의 나라 꼴하지. 누가 봐도 망조지. 마약 중독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아편은 계속 늘어나고, 은은 계속 유출되고, 서구열강들은 계속 들어오고, 내주까지 장사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수라던가 이런 게 망가지고 그냥 연쇄적으로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죠. 청나라 황실은 그러면 돈을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지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청나라 황실은 당시에 우리 돈 무조건 이건 써야 되는데 밥은 꼭
고기, 돼지고기랑 소고기 항상 먹어야 되는데, 술도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근데 세금이 자꾸 주네? 어떡하면 원래만큼 그 이전만큼 계속 뜯지? 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요 고민. 저지랄하니까 나라꼴이 제대로 가져게? 잘못된 거지, 저거는! 조선 말이나 청나라 말이나 매한 가지요.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졌는데 무슨 왕이 뒤지냐 마냐를 지금, 역사에서 자꾸 그것만 얘기하고 앉아있고, 백성들 생각하는 역사 교육이 있어야 돼. 이런 나라꼴이 개판일 때 또 뭐가 유행하죠? 사이비 종교. 내가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중국 대륙으로 온 제2의 메시아다. 그러면서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이 시작됩니다. 저번 시간에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가 개판이 되었다. 그리고 청나라 황실은 나라꼴이 이제 경제가 개판이 됐으면 국민들을 생각해서 본인들 황실에서 쓰는 돈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줄이지 않으면서 세수가 줄어든 건 또 국민들한테 다 떠넘기고 지들 쓰던 돈은 줄이려고도 안 했다. 그러니까 나라꼴이 개판이니까 이제 청나라 같은 데서도 사이비 종교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튀어나오죠. 자기가 조물주 여호와의 둘째 아들이다. 예수의 친동생,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이 중국 대륙으로 온 제2의 메시아 라면서 튀어나온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납니다. 홍수전이라는 사이비 교주를 시작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도 이 사람이 일으킨 난에 이제 가담하는 그 운동이 바로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이 인간이 뭐 하던 인간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게 된 그 과정. 여러분들이 좀 몰입을 해서 들으면은 한편 또 그래 좀 많이 힘들었겠구나 쟤도.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할 수 있어. 홍수전의 인생 원래 과거 시험 준비하던 일반인이었어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N수생이야. 근데 삼수를 한 거야. 삼수를 할 때도 멘탈이 안 좋았어. 근데 이 사람이 1837년에 삼수를 보러 가. 삼수를 보러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세상이 나를 버렸다. 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근데 이 양반이 저때 삼수 시험장에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시험장에 가는 홍수전한테 권세양언이라는 책을 줘요. 권세양언. 이 권세양언이 뭐냐면 청나라가 종교를 계속해서 탄압했단 말이야.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어떠한 종교든 간에 거부를 하고 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지. 우리나라도 흥선대원군이 이제 종교 같은 거 엄청 박해 많이 했잖아요. 천주교 같은 거. 저 권세양언이 기독교 선교책이었어요. 그걸 이제 받은 거지. 근데 이 양반이 아니 무슨 지금 수능 앞두고 삼수하고 있는데 무슨 저 책을 읽고 앉아 있어. 그냥 알았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해서 그냥 책가방에 넣고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또 떨어진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40일 동안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멘탈 많이 나간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가지고 이제 본인의 주장이 시작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홍수전의 일방적인 주장이야, 대부분. 자, 자기가 저 40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꿈을 꿨대. 얼마나 긴 꿈을 꿨겠어, 40일 동안. 이 양반이 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마 위에 태우고 모시고 가더래. 얘가 홍수전이야. 지가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저 가마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마를 이끌고 또 박수를 쳐주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더래요. 저 가마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 높은 사람만 타던 거잖아. 근데 가마를 타고 갔는데 어느 방으로 들어갔대. 이제 가마를 타고 도착한 건물의 방으로 들어갔어. 갔는데 갑자기 그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가슴을 메스로 확 가르더래. 가슴이 갈라져서 심장을 꺼냈는데 또 그 양반이 그 심장에 원래 있던 자리에 거기에 이제 붉은색의 어떤 물건을 그 가슴 안에 확 넣어서 다시 꺼맸대요. 수술 끝났으니까 이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들어 누워 있을 거예요. 일어났는데 금빛 수염에 서양인같이 생긴 긴 머리에 금빛 수염을 한 서양인이 나타나서 나로 인해 이 세상이 생겼다. 악마가 세상을 넘보고 있으며 악마를 숭배하는 자가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래서 홍수전이 너가 이 악마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랬다는 거야. 그리고 40일 뒤에 이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사수를 받대요. 그럼 꿈을 꿨다 그냥. 거기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본인이 안 하고 사수를 보러 갔대. 근데 사수가 또 떨어진 거야. 사수가 떨어진 게 184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수까지 떨어지고 나서 또 멘탈이 이제 붕괴되기 직전에 홍수전이 집구석에 와가지고 그 집구석에 처박아놨던 권세양언 그거를 이제 궁금해서 봤대요. 홍수전이.
어떤 아재가 줬다는 그 기독교 선교책을. 근데 이게 성경 구절이든 불교의 경전이든 간에 이런 경전들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 솔깃한 말들, 또 구원의 어떤 언약의 어떤 그 내용, 말씀들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담겨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권세양어는 성경은 아니야. 성경 구절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중국어로 바꿔놓고 그 교리들을 이제 좀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인 거예요, 저게. 그걸 읽자마자 이제 홍수전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근데 이제 지가 꿈을 꿨댔잖아. 40일 동안 꿈을 꿨는데 혼수 상태에서 금빛 수염에 서양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로 인해 이 세상이 생겼다. 악마가 세상을 넘보고 있다. 네가 그 악마를 물리쳐야 된다. 이 얘기를 누가 했댔잖아. 그게 딱 떠오르더니 아! 여호와 하나님 천부 조물주구나. 하늘아버지 그리고 내가 예수의 동생이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에 노력을 하셨으나 지금 이 시대에는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구나.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구나. 하나님의 제2의 아들이구나. 지멋대로 이제 생쇼를 하면서 망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양반이 이제. 그러자마자 스스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구원을 다시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2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게 바로 나다. 이러기 시작해요, 이제. 이 양반이 4수도 떨어졌댔잖아. 당시에 근데 청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떨어질 애들도 인맥으로 붙는 그런 게 있었어요. 워낙 청나라가 부패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붙기는 붙었으나 좀 애매한 애들 있잖아. 그러면은 인맥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이게. 홍수전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수, 2수, 3수, 4수까지 하면서 사회불만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야, 홍수전이. 인맥이 없었거든, 홍수전은. 이때부터 이제 홍수전이 열심히 포교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고 갈아엎어야 된다. 청나라 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청나라 황실에선 세금을 좀 감면해주지도 않고 원래 걷던 거에서 더 걷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니까. 저번에 이제 아편전쟁 때 말씀드렸죠. 은화 대비 엽전의 그 가치가 이제 바란스가 깨지면서 은화 하나에 대한 엽전의 가치가 너무 하락하니까 엽전을 많이 가져가야 은화 하나를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전한테 환장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당시 홍수전의 말에 환장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당연히 청나라 당국에서는 저 새끼들 내란선동 세력이다. 종북의 구다. 단속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력을 막 모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청나라가 인지하고 단속을 하는데 이미 늦었어. 나라꼴 개판이고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사람들이 흘러들어가는데 그거 뭐 단속이 됩니까? 홍수전 세력이 1851년 1월 10일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합니다. 지가 세운 나라가 태평천국이에요. 자, 이게 1854년도에 태평천국이란 나라의 세력권이에요. 그러더니 홍수전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 태평천국의 왕이다. 자기가 왕 이름을 천왕,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다 해서 하늘왕에서 천왕이라고 자기의 호칭을 정해요. 그리고 여기에 동서남북으로 왕을 두고 봉건제도 형태로 나라를 실제로 운영을 해. 당시 저 태평천국 세력의 인구가 전체가 200만 명이 넘었대요. 물론 청나라의 전체 인구가 당시에 3억이 넘었으니까 200만 명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 따지면. 그래도 200만이라는 그 절대 머릿수만 따지면 꽤 많은 건 맞죠. 자, 그렇게 난징을 먹고 꽤 많이 먹어요. 난징 중심부터 요 남부까지도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 태평천국이란 나라에 힘을 보탰을까? 홍수전이가 좋은 말만 골라서 해. 홍수전 왈. 우리가 믿는 여호와 천부 하늘 아버지만 유일신이다. 다른 우상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와. 사람들이 솔깃할 말. 모든 사람이 상하관계 없이 평등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토지를 나눠주고 우리 모두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대. 지금 이미 아편전쟁 터지기 전부터 청나라는 아편이 싹 퍼져 있었어요. 청나라는 경제고 뭐고 개판이었고 아편전쟁 터지고 나서는 더 개판이고 청나라 조정은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쳐내라고 난리고 이러고 있는데 홍수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먹히겠냐고. 저게 인간이란 존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옳고 그름이나 뭐 도덕윤리는 필요 없어. 그냥 어차피 도덕윤리는 세상에 널렸어요. A라는 도덕윤리가 좋다? 그거랑 반대되는 도덕윤리
도덕윤리 C, D, E, F 많습니다. 널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옳고 그름 도덕윤리라고 하는 거는 끼워 맞추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지금 사리분별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처자식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사이비 종교든 뭐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게 대부분의 인간의 혁명, 난의 역사에 그런 게 많거든요. 홍수전이 이런 말 하자마자 득달같이 다 같이 우르르 가요. 근데 이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이 꽤 오래 갑니다. 저게 1850년부터 64년까지 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태평천국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856년에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제2차 아편전쟁이 왜 터졌냐면 1차 아편전쟁이 왜 터졌었죠? 청나라가 아편 수입을 금지시켜서 영국이 빡쳐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2차 아편전쟁은 반대예요. 청나라 내부에서 아편 생산이 너무 늘어난 거야. 신터부리 만만세. 국내산 아편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청나라에서. 청나라가 아편을 1차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아편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청나라 내부에서 아편을 너무 많이 재배하니까 영국 입장에선 지금 자기들 아편을 다른 이유로 이제 못 팔게 된 거예요. 1차 아편전쟁 때는 청나라가 아편을 수입을 금지시키고 판매 자체를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아편을 못 팔게 만들어서 이제 영국이 난리를 친 거라면 2차 때는 영국산 아편보다도 저렴한 청나라 국내산 신토부리 아편이 늘어나면서 영국의 아편이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나라에서. 영국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항구 좀 더 열자. 아편을 더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청나라 내수 국내산 아편이 너무 도니까 이제 자기들 걸 어떻게든 빨리 이제 더 집어 넣어야겠는 거예요. 근데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더 늘려야 이제 영국산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청나라에. 그러자마자 이제 청나라가 뭐라고 했을까? 그건 진짜 좀 선 넘는다. 그건 진짜 아니다. 너네 때문에 1차 아편전쟁 이후에도 몇 개를 열었는데 여기서 뭘 더 열으라는 거냐. 그래서 거부를 해요. 청나라 이거는. 그러자마자 1856년 10월입니다. 에로우 사건이 일어나요. 에로우 사건. 저 에로우 사건이 일어났던 1856년이면 한창 태평천국난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였을 때죠. 근데 이 당시에 영국 밀수선 에로우라는 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청나라 세관 직원이 여기 있던 이 영국 국기를 바다에다가 버려요. 물론 이건 얘기가 달라. 청나라는 그건 우리가 안 했다. 아니면은 실제로 저 국기를 내다 던졌다. 얘기가 많아 이게. 어찌되었든 만약에 저 국기를 바다에 버렸다고 치자고. 안 좋은 행동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유혈 충돌이랑 전쟁까지 일으킨다? 그것도 좀 선 넘지. 근데 이거를 명분으로 대영제국이 갑자기 우리 국가의 자존심이 담겨있는 국기를 니네가 찢어 발겼다. 그래서 너네와 우린 전쟁을 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요. 그러고 일어난 게 2차 아편전쟁이야. 자, 이제 그렇게 청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2차 아편전쟁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한창 태평천국 운동도 진행 중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영국이 광저우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청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죠, 저 광저우가. 요 홍콩이랑 마카오 사이에 여기를 따라서 이제 백길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광저우가 있죠. 자, 이제 영국이 광저우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프랑스도 꼽살려 껴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청나라가 항복만 하면 콩고물을 얻거든. 명분이 있어서 프랑스도. 때마침 당시에 청나라 정부가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하는 일이 있었어. 이제 그걸 명분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1856년부터 4년 동안 1860년까지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이랑 러시아도 청나라가 맛있어 보이는 거야. 미국과 러시아가 프랑스와 영국을 지원하기 시작해요. 되게 유명한 사파죠, 이게. 미국이랑 프랑스랑 뭐 일본이랑 러시아랑 영국이랑 뭐 다 들어가 있어 여기 지금. 청나라를 나눠 먹자고 이제 회의를 하는 서구el강들의 모습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이 2차 아편전쟁 상황이 뭐예요,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대 청나라. 아니다. 저게 아니지. 요 상황인 거죠. 답이 없던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 저게. 또 청나라는 이제 전쟁 비용을 배상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외국 상인들이 내륙까지, 원래는 항구 쪽에서만 이제 팔아먹고 장사했는데 이제 내륙까지 외국인들 상인들이 알아서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팔아먹고 이제, 그리고 선교사들의 선교활동까지 보장해줍니다. 선교사들의 선교활동까지 보장해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시 청나라나 조선에서 선교를 하시려던 그 선교사분들의 진심과 진정성은 인정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를 파견한 정부는 생각이 달랐어. 대부분의 서구el강들은 저 선교사들을 파병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너뜨리자.
구질서를 일단은 무너뜨리자. 그리고 우리 서구열강의 입김과 소나기에 놀아나는 아시아를 만들자.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일단은 황실이라던가 종교를 보장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들이 사라지면 어찌되었든 서구열강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군역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한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아편전쟁 이후에는 저번 시간에 1차 아편전쟁 설명드렸잖아요. 홍콩 섬이 영국에 넘어갔댔죠. 이때 홍콩이 영국에 넘어간 거는 이거만 넘어간 거야. 홍콩 섬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구룡반도까지 영국 거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한테는 연해주가 빼앗깁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데 있죠? 이게 2차 아편전쟁 이후에 먹힌 거예요. 원래는 청나라가 먹던 거거든 저게. 지금의 국경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요거. 이때 엄청 세게 나가. 방금 지금 청나라가 이렇게 빼앗긴 여러 가지들이 베이징 조약이거든요. 베이징 조약. 근데 베이징 조약을 한 다음에 너네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은 자금성을 싹 다 불사지를 거라면서 본보기로 황실 정원을 불태워요. 본보기로 불태운 거야 저 정원 2개를. 청나라 황실이 들어줍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죠? 근데 당시에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좋고 영국 입장에서도 좋고 프랑스나 러시아, 미국 입장에서도 다른 항구들도 열었다고 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청나라가 자기들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이뻐 죽겠는데 청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거야. 왜? 얘네 때문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이화원이나 원명원을 막 불태우면서 막 협박하더니 연합군을 파견해 줍니다.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국권이 있어야 자기들이 빨아먹을 수 있는 걸 계속 빨아먹잖아. 나라꼴 개판되면 자기들이 빨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계속 빨아먹기 위해서 나라 간수하려고 저 연합군을 파견해 준 거야. 태평천국 운동이 그렇게 개박살이 납니다. 이 정도 겪었으면 이제 청나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당시에 청나라 황실이 지금 닥쳐있는 상황이 뭐야? 민심은 민심대로 못 얻고 있는데 서구열강들의 경제 잠식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이 상황이었잖아요. 청나라 황실의 상황이. 그죠? 이 2가지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나라 황실은 이 2가지를 전혀 해결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생각조차 없었어요. 왜? 서태후 때문에. 서태후! 이제 풀네임은 효흠현 황후입니다. 히읗자를 이렇게 좀 많이 넣으면 발음이 좀 힘든데 히읗이 5글자에 다 있네요. 효흠현 황후? 발음 더럽게 힘드네. 자, 서태후! 유명한 사람이죠. 청나라가 망할 때 청나라를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깨어있는 그나마 남아있던 청나라의 신하들의 의견까지 묵살된 서태후 때문에 청나라가 갱생이 안 된 거예요. 이건 빼박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지 헤쳐먹으려고만 난리 나 있었거든. 지금 청나라가 계속해서 개판인 상황이었으면은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개혁이 안 되고 늦춰지고 제대로 안 됐던 모든 원흉이 여기에 있어요. 서태후가 왜 서태후로 불렸냐면은 동태후가 있어. 동태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듣기 편하시게 말씀드릴게요. 와이프가 여러 명이니까 서쪽 건물 살아서 서태후고 동쪽 건물 살아서 동태후인 거야. 대충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동태후랑 서태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듣기 편하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서태후가 뭐 동태후보다 성격이 지랄 맞고 싸가지가 없고 뭐 남자들을 만나고 뭐 별 얘기 뭐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 친구도 2019년도에 올린 바 있고 워낙 많은 유튜버분들이 지금 올리실 때마다 좀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내용이라서 저는 안 할게요. 자, 어찌되었든 간단하게 이제 서태후의 일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후궁 선발대에서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후궁이 됐어. 권력욕이 어마무시해서 서태후랑 지 남편이 있을 거 아니야. 남편 황제. 그 황제의 배다른 동생이랑 힘을 합해요. 자기 남편의 배다른 동생인 거지. 이 둘이서 힘을 합해가지고 반대 세력을 다 조지고 양무운동이라는 걸 계획해. 양무운동을 하자고 오케이한 장본인이에요. 서태후가. 양무운동이 뭐예요? 근대화 운동입니다. 근대화. 우리 청나라도 이제 무기 같은 거를 서양 것들을 받아들여서 서양의 기술과 서양식 무기로 바꿔야 된다. 당연히 서태후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이용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양무운동 같은 걸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서 서태후도 오케이를 한 거죠. 근데 서태후가 양무운동을 오케이를 하고 보니까 근대화를 하면 제도 같은 것들도 서구식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정치 구조랑 정치 제도까지 서구식으로 바뀌면 내가 헤쳐먹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정해져 있는 이 황제 정치를 이용해서 자기가 뒤에서 해먹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바꿔버리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서태후가 이제 좀 겁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대화를 하긴 하는데 현재 바지사장 황제를 내가 앉혀놨으니 내가 해먹을 수 있는 이 황제 체제, 황제 정치는 그대로 내버려둬라. 이건 절대 근대화하지 마라. 군대만 근대화해라. 군대만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도라던가 이런 건 안 바꿔요. 그냥 군대만 근대화를 한 거예요, 청나라가. 근데 당시에 청나라 황실에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서양이나 여러 군데에서 배를 대충 중고로 사오거나 뜯어서 분해를 하거나 따라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따라 만든 거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북양함대 15척, 복건함대 11척, 남양함대 17척 이제 이런 근대화된 해군을 이제 만듭니다. 근데 지금 복건함대 제가 사진이 있는데요. 이 복건함대에서 복파포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군함이긴 한데 나무로 만든 거래. 그래서 별로 그렇게 쇳덩어리로 만든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좀 급하긴 급했다. 아무튼 청나라가 당시 근대화를 한 게 그렇게 완벽하게 되거나 잘 됐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저걸 뭐 북양함대를 15척을 만들고 뭐 몇 척을 만들고 그건 그렇다 치고 저게 잘 되기가 어려웠어요. 왜? 서태후가 바빴거든. 근대화를 하든 말든 자기 호주머니에서 쓰여야 될 돈이 제일 중요해. 당시에 서태후가 자기 아들 내미를 바지사장으로 앉혀놨었어요. 동치제라는 황제를 바지사장으로 앉혀놨었어요. 서태후의 친아들. 그리고 얘를 이제 앉혀놓고서 뒤에서는 지가 해먹었지, 서태후가. 근데 동치제가 이제 서태후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이 다음 후계에 될 어떤 손자를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서태후도. 지가 엄마면, 지가 정말로 저 동치제라는 자기의 아들을 사랑했다면 동치제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치제가 이제 아들을 낳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태후가 동치제가 합궁을 못하게 해요. 동치제가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야. 와이프와의 어떤 같이 잠을 자는 그거를 옛날에는 태후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상의를 해서 그 날을 정했어. 그 날을. 조선시대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거를 못하게 막아요. 서태후가 일부러. 서태후 지가 계속 해먹고 싶으니까 지 아들이 합궁을 못하게 하고 애를 못 갖게 막는 거예요. 계속. 근데 동태후가 있다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이 동치제가 친엄마가 서태후인데도 동태후를 더 좋아했대. 친엄마가 아니라 배다른 엄마잖아. 자기 아빠의 원래 부인이란 말이야. 원래 부인. 서태후보다도 더 먼저. 근데도 서태후보다도 동태후를 더 좋아했대. 동태후가 성격이 좋았대요. 아 이거 또 씨부라 좀 그런가? 조금 그런가? 관상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조금 그런가? 아무튼 이게 서태후, 이게 동태후. 몰라 씨 그냥 올려. 이거 삭제하지 마세요. 그냥 올려. 올려 그냥 올려.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이거를. 외모 가지고 지랄한다고. 내 맘이야. 어찌되었든 동태후가 성격이 좋았대. 얼굴도 막 그 인상 쓰고 댕기면서 성격 똑같으면 아무리 친아들이라도 그거 좋아하냐? 그거 지가 한 만큼 이제 동태후를 좋아한 거지 아들내미도. 당시에 근데 그런 게 있었어. 동치제를 서태후가 가라로 이제 바지사장으로 앉혀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태후의 섭정 기간이 동치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였어. 뭔 말이요? 동치제가 성인만 안 되면은 서태후 세상인 거예요. 근데 동치제가 성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서태후에 붙어있던 신하들이 동치제한테 슬슬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태후도 이제 권력이 이제 없어지고 동치제가 권력을 이제 잡을 때가 되니까. 근데 1873년에 이제 동치제가 성인이 됩니다. 그럼 끝이냐?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동치제가 죽어.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공식적인 사인은 천연두인데 어떤 사람들은 서태후가 일부러 뭐 죽였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궁 밖에서 기생집을 드나들다가 매도 걸려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설이 있어. 확실하진 않아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서태후가 죽였다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거. 근데요, 서태후가 지 아들 죽은 거 아니야. 동치제가 슬퍼하지도 않아요. 서태후가 그 당시 시대에 74살까지 산 사람이요. 이 동치제가 죽었을 때 서태후가 몇 살이었냐면은 40살이었어요. 40살. 서태후도 그렇게 나이가 많았을 땐 아닌 거죠, 일단. 죽기까지 34년이나 남았어, 서태후도. 당시에 한풍제의 아들이란 말이야. 서태후의 아들이고 동치제가 죽었어요. 이제 동치제가 죽고 나서 이제 서태후가 어디서 애를 주워와. 이전 황제의 이복 동생의 4살짜리 아들을 어디서 주워와요. 4살짜리를 황제로 앉힙니다. 걔가 광서제예요.
4살짜리 앉혀두고 또 헤쳐먹죠. 아까도 말했지만 서태후의 섭정기간은 이 황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근데 4살짜리라 그랬잖아. 광서제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또다시 서태후의 세상인 거예요. 서태후의 섭정기간이 또 생긴 겁니다. 서태후 이 육갑들 동안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에 쳐들어갑니다. 그러자마자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1884년부터 1885년이에요. 프랑스와 이제 청나라 간의 전쟁인데 당시에 청나라가 얘기를 해. 아니 베트남은 우리 청나라의 조공책봉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프랑스 니네가 뭔데 먹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싸워요. 그러자마자 청나라 그 아까 말한 함대들 있죠. 양무운동 근대화를 만들었다는 개박살납니다. 그렇게 이제 프랑스가 이제 베트남 쪽을 먹어요. 근데 프랑스가 욕심을 부려. 대만섬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이때. 근데 대만섬에서 개박살나 프랑스가. 그래서 대만섬은 못 먹어 프랑스가. 아무튼 프랑스는 적당히 당시 베트남의 북부만 먹고 베트남을 이용한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런 것만 좀 얻어내요. 무역 항구라든가 이런 거. 프랑스한테 청나라가 졌어요. 이제 서태후가 저걸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 너네 근대화 해봤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네. 니네 근대화하면 뭐 잘 싸울 것처럼 얘기하더니 내가 그냥 사치 부릴 때 쓸 돈 뭐하러 근대화에 돈 썼냐고. 돈 아깝게. 이지랄하더니 프랑스한테 패전을 했는데도 지 궁궐 리모델링과 정원을 만드는데 돈을 펑펑 씁니다. 이 시점에서 서태후가 이런 정원도 만들고 또 젊은 남자애들을 데려와서 같이 놀고 걔네들이랑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죽이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서태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려고 만들어진 구전으로 만들어진 야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서태후가 꼭 그 젊은 남자애들을 전국에서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뭐 걔네들이랑 잠자고서 그 다음날 되면 또 죽이고 막 이랬다. 이거는 조금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자 이제 광서제가 성인이 됩니다. 이때가 1887년이에요. 이제 서태후는 뒤로 물러서야죠. 광서제가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뒷방로의 근리로 가야 되는데 아니지. 서태후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이 양반이 이제 황실의 측근들을 다 심어놓고 지가 바지로 앉혀둔 저 광서제가 마음대로 하기에는 내버려두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섭정은 끝났어. 서태후도 그건 오프콜스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섭정이 끝나가지고 뒤로는 물러가나 내가 뒤에서 오다를 내려서 내 말대로 운영이 되게끔 황실의 일이 서태후의 입김대로 꽤 돌아가게끔 할 애들을 다 심어놓고 나와요. 자 이제 광서제의 통치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이 흐릅니다. 1887년에서 7년 흐르면 언제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죠?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청일전쟁 왜 시작됐죠? 일본이 조선을 싹 다 먹으려고 이제 강화도 조약을 일단은 일바따로 맺죠. 근데 청나라가 조선은 우리가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왜 일본 니네가 멋대로 조선을 다 먹으려고 하냐?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결국 조선의 영역 안으로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둘 다 들어와서 충돌하죠. 그게 바로 청일전쟁인데 그렇게 청나라는 일본한테 개박살나죠. 그죠? 결국 청나라는 일본한테 요동반도, 랴오동반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대만섬을 줍니다. 그리고 배상금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해 줍니다. 조선이 독립국이다? 생뚱맞아요 조금. 아니 웬 조선이 독립국? 이 시점에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건데 일본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죠. 왜? 일본이 볼 때 자꾸 조선이 애매한 거야. 그 강화도 조약을 설계하기 전부터 일본은 조선을 먹으려고 설계를 할 때부터 조선한테 물어봤어요. 일본이 이제 조선한테 물어봐. 너네 독립국이야? 물어보니까 조선이 우리는 조공책봉 관계, 군신 관계, 사대의 예가 있고 청나라의 관계가 있고 막 그래? 애매해. 청나라한테 가서 또 물어봐. 청나라야 조선은 독립국이야? 그랬더니 청나라가 얘네도 애매하게 얘기해. 뭐 국가로서 따로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와 조공책봉 관계에 있고 또 이제 어떤 우리의 질서 속에서 4대의 예를 다하는 그런 아주 예의 바른 나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일본 입장에선 빨리 조선을 공식적인 계약서로 계약의 도장을 딱 찍게 하려면 그 계약서에 조선이 독립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청나라가 또 껴있는 거가 얘는 무슨 관계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걸 청나라 니네가 얘기해라. 요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청나라와 이제 조선 간의 관계를 또 어떤 실질적인 관계가 무엇이었는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이때가 이제 1895년입니다. 갑자기 이제 조선이 독립국이 돼요. 그리고 1896년부터 이게 건립되기 시작하죠. 독립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입니다. 저 독립문은 일본이랑 상관이 없어요.
청나라로부터 자기들이 독립했다고 지은 거예요. 고종이 드디어 우리가 저 중국이라는 나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했고 이제 대한제국으로 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독립국으로서 저 상징적인 걸 짓자 해서 지은 거예요. 원래는요 영은문이 있었어요. 영은문이 원래는 그 청나라 때 책봉사 새로운 왕이 이제 시작됐어. 조선에서. 그럼 그 왕을 청나라나 명나라의 책봉사가 와서 너 책봉하시겠대라고 오케이를 해주러 와요. 저 문 앞에서 이제 우리 조선의 왕이 기다리는 겁니다. 영은문 주변의 풍경을 이제 그린 거예요. 이게 지금 청나라의 책봉사가 오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 양반 누구요? 조선의 왕이죠. 조선의 왕이 이제 청나라의 황제께서 이제 이 책봉사를 보내시니까 이제 허리 숙여 이제 모시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저 영은문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영은문을 조선의 개화파였던 김홍집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부셔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4대 굴욕 외교의 상징이라면서 1895년 2월에 철거를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독립문이 서재필이 짓자고 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서재필이 당시 미국에 있다가 이제 왔거든? 저 독립문 기공식 날, 이제 첫 삽을 뜨는 날, 그날 서재필이 영어로 연설을 했대, 영어로. 갑신정변 때 김옥균이랑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일으키려던 게 뽀록 나서 서재필은 살아남는데 도망가가지고 서재필의 그 일가 친척들이 연좌제로 다 잡아줄 거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되었든 서재필이 그 조선의 현실이라던가 이런 게 암담하고 답답하고 똑같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영어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추정이 좀 있어요. 왜 저 독립문 기공식에서 영어로 얘기했는가? 그거는 설이 많아서 애매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조선이란 나라에 대한 좀 실망감이나 이런 게 담겨 있다라는 추정이 지금 있기는 있어요. 자, 아무튼 청나라가 일본한테 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는 거야. 서태후가 바지로 앉혀놓은 황제 광서제가 변법자강운동을 시작합니다. 변법자강운동은 제도든 교육이든 싹 다 서구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원래 양무운동을 아까 뭐라 그랬어? 서태후가 오더를 내렸댔잖아. 양무운동을 처음에 이용장 같은 사람들이 하자고 하니까 서태후가 야 정치제도는 바꾸면 안 되지? 그럼 내가 뭐가지가 날아가는데 군대만 바꿔 군대만.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양무운동이라면 변법자강운동은 진짜 광서제가 자꾸 자기 대해서 똑같이 자꾸 쥐락펴락하니까 서태후가 광서제 입장에서는 이 변법자강운동을 시작으로 서태후 세력을 조지려고 합니다. 이제 광서제의 생각이었어. 이 변법자강운동을 통해서 제도도 갈아엎고 교육도 갈아엎고 군사라던가 이런 것도 근대화를 더욱더 서구식으로 제대로 바꾸자. 동시에 서태후도 조지자. 그래서 광서제가 누구한테 시켜요. 서태후랑 서태후 세력 좀 조져놓으라고 광서제가 시켰는데 근데 그 누구가 그 누구가 서태후를 안 조지고 광서제를 조집니다. 서태후랑 손을 잡고. 그 누구가 누구냐면 원색입니다. 위안스카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원색의 바람 캐릭터죠. 중국 역사 내내 바람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던 양반입니다. 보노 닮았어요. 좀 보노 젊을 때는. 나이 먹으면 물개. 죄송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위안스카이가 광서제를 아예 죽인 건 아니에요. 왜 못 죽였냐면 광서제를 이제 서태후랑 저 위안스카이가 아예 조질라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 프랑스가 니네 뭐하냐? 아니 저 근대화하고 우리식 교육 우리식 개혁하겠다는데 우리식을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랑 잘 짝짝꿍해서 이제 청나라 광서제 잘 지내려고 하는데 왜 서태후 원색에 니네 둘이서 니네 멋대로 저 광서제를 조질라 그러냐? 안 돼 라고 난리쳐서 폐위는 안 돼요. 그럼 상황이 뭐야 지금? 서태후랑 위안스카이가 광서제를 조지려고 했는데 당시에 프랑스 영국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서구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프랑스랑 영국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더 많아진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서제가 서구식으로 개혁을 한다고 하는 거를 영국 프랑스도 100번 찬성했던 거지. 근데 그러한 광서제를 서태후랑 위안스카이가 죽인다고 하니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게 탐탁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아요. 광서제를 아예 쳐내려고 했던 거를 막아. 그래서 살아남아 광서제가. 근데 개찍혔겠지. 황궁안은 있는데 서태후는 이제 저 광서제 저 새끼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노려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가 1898년입니다. 청일전쟁 개처발린 지 몇 년 되지도 않을 때의 일이에요 저게. 근데 이때쯤에 또다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 이상한 권법이 짬뽕된 게 툭 튀어나와요. 권법을 익히면 총알과 대포도 튕겨나간다. 의화단입니다. 의화단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영화 황비용 아시죠? 황비용.
영화 황비용. 이게 딱 의화단 운동이 일어날 즈음의 배경이에요. 황비용이 의화단은 아닌데 어찌됐든 의화단 운동이 막 일어나고 의화단들이 설치고 댕길 때의 배경이야, 저 때가. 어쨌든 의화단 이 양반들 뭐냐면 태평천국 운동 아까 설명드렸죠. 홍수절이란 애가 이제 사이비 종교 만들어서 이제 설치고 댕긴 거랬잖아, 백성들이랑. 백성들은 똑같아요, 사실은. 자기들 먹고 사는 게 지금 개판이면 그거 나아지면 그만인 거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꼭 무언가 사회를 바꾸고 개혁한다는 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난 대의명분과 복잡한 철학이 담기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으나 백성들 입장에선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고 내 처자식 못 먹여 살릴 것 같은데 그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거를 의화단이 이제 할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의화단이 또 세력이 커진 겁니다. 의화단은 도대체 어떻게 또 청나라의 국민들을 끌어모아서 세력이 커졌을까? 의화단은요, 갑튀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이 양반들은 이미 옛날부터 있던 건데 성향이 있어, 성향. 부청멸양. 청나라를 부흥시키고 서양을 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태후는 의화단들이 세력을 키운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얘네가 지금 베이징으로도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서태후가 일부러 내버려둡니다. 자기 편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서태후 생각이 좀 빠가살이었던 거야. 지금 수많은 서구일강들이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얘네가 청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해서 뭐가 해결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얘네가 무기를 많이 들고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당장 베이징에 있는 서구일강들을 이겼어요. 그럼 끝이냐고. 그 이후에 후속 부대가 또 올 거 아닙니까? 서구일강들도. 그러면 또 개박살 날 텐데 외교적 트러블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서태후는 얘네를 이용해서 저 부청멸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어. 얼마나 아메바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 국제정세가 얼마나 복잡한데. 사실 갑신정변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3일 천하로 끝나잖아요.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거를 다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얼마나 그게 복잡한 건데. 일본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겠어. 그리고 걔네 도와줄 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의화단의 문제가 당시 뭐였냐면은 무술을 수련하면은 저 서양 것들, 양 것들의 총알과 대포도 버틸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 시입삽 소리를 하던 게 있었어요. 됩니까 이게? 이미 1800년대 중후반 내내 1차 아편전쟁, 태평천국 운동, 2차 아편전쟁 내내 이미 의화단도 같이 퍼지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럼 상황이 뭐야 지금?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대략 당시 상황이. 1차 아편전쟁 터지자마자 이미 그 이전에도 의화단은 있었는데 태평천국 운동만 퍼지는 게 아니야. 당시에는 별의별 사이비, 종교, 교주, 난 일으키겠다고 막 지가 장군하겠다는 애들, 좀 듣도 보도 못하는 애들 청나라 사방팔방에서 막 튀어나오고 막 그랬었어. 그 중에서 이름난 애들이 태평천국 운동이었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의화단도 있었던 거죠. 그 의화단은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였던 건 아닌데 이 청일전쟁 이후부터 이제 의화단도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서양 것들 다 쳐부셔야 된다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의화단들이. 자, 이 사진을 이제 텐진에서의 의화단 단원이라고 하네요. 이제 뭐 저 깃발들 들고 이제 뭐 삽이나 무슨 뭐 칼이나 곡괭이나 이제 이런 거 들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이 양반들. 근데 이 양반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양반들 사상이 어떻댔어? 부청멸양, 서양 것들 다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길거리 다니다가 갑자기 기독교 선교사 보이고 서양 사람 보이면 잡아 죽여요. 이유 없어. 저 새끼가 잘못을 했냐 안 했냐 그런 거 없어. 그냥 보이면 죽여. 그러면서 이제 베이징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서태후가 내버려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얘네 병력이랑 우리 청나라의 병력을 합하면 서양 애들을 이길 수 있다. 일단은 베이징에서 서양 외교관이나 이런 애들을 일단 칩니다. 서태후가 우동사리 같은 명령을 내려. 의화단들은 들으라! 우리 청나라 관군들은 당신들과 힘을 합해서 저 외세에 대항하여 청을 수호할 거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청나라를 수호하라고. 서태후가 명을 내려요, 실제로. 이런 개 시입삽 소리를 해. 그리고 서태후는 베이징을 튑니다. 베이징에서 튀어요. 어디로? 장안. 베이징에서 시안으로 튀어. 권법을 익혀서 총알과 대포를 이겨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당시에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연합군이 1900년, 딱 1900년 베이징으로 들어옵니다. 러시아 애들 지금 총알 개수 보이세요, 이거? 그리고 의화단과 청나라 관군들은 이 열강 8군, 서구열강 8개 국가의 연합군에게 탈탈 개박살납니다. 청나라는 이후에 8개국 열강과 또 조약을 맺어요. 자, 이제 나라가 아니에요. 거의 이제 이쯤 가면은 답도 없어요. 39년간
은 4억 5천만 냥을 갚는다. 저 엄청난 양이거든요, 진짜로. 배상금의 연이자는 4%를 관세로 충당한다. 서구혈강이랑 이제 무역을 하면서 청나라도 관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관세로 이제 내라는 얘기지. 그럼 서구혈강들 입장에서는 뭐야? 관세를 우리가 너네한테 내기는 내는데 낸 거 그대로 우리한테 내놔. 자기들 물건을 청나라에 들고 들어갈 때 관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 관세를 또 돌려받는 거지 사실상. 그리고 이게 대박인데 베이징 근처에 있는 요새와 성은 모두 파괴한다. 더 이상 객기 부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이징을 요새화하거나 우리 서구혈광들과 전쟁을 할 생각조차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 얘기는. 이 나라 구실을 하지 말란 얘기죠. 서구혈강에 대항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전쟁 대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할 생각조차 하지 말란 얘기야 저게. 자, 의화단과 청나라 관군들에게 저 서구혈강에 맞서 싸우라고 오다 내리고 장안, 시안으로 런했던 런태우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더니 뭐라고 해요? 지가 싸우라더니 지가 돌아와서 졌네? 일단은 배상금을 은으로 4억 5천만 냥을 내래네? 일단 세금 좀 더 내자. 민심이 당시에 어땠겠어요? 개 쌉창이 납니다. 진짜. 그거 아세요? 청나라가 1차 아편전쟁 때 1차 아편전쟁 터지기 직전까지도 임칙서까지 파견하면서 아편을 금지시키죠. 이제 청나라는 1900년대 초반부터 아편 생산을 무럭무럭 하라고 지양시킵니다. 아편 좀 많이 재배하거라! 이지랄해! 그거 팔아서 배상금 갚으려고. 그래서 1880년대에 청나라 내수용 아편이랑 수입 아편의 그 양이 4대 1이었대요. 수입 아편보다도 저 당시에 아편이 더 많았던 거야. 1890년대 되니까 10배가 됐대요. 수입하는 거에 10배를 청나라 안에서 재배를 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청나라 전체 세금의 60%가 아편에서 걷는 세금이었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래요. 국가가 곳간이 비고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너네 아편 마음껏 펴 대신 세금 좀 내 이지랄하면서 아편을 오히려 피게 하고 아편을 오히려 재배하게 하고 이지랄 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청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농사 지을 사람 아편 빨고 아편 재배하고 경제활동하고 여러 가지 일해야 되는 사람들 아편 빨고 아편 중독되어 있고 개나 소나 다 아편만 빨고 있는 거야 그냥. 원래는 쌀과 곡식을 재배해야 되는 땅들이 점점 아편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식량은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고 아편은 아편대로 더 재배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요 당시 서태후는 상관없었어요. 이런 게 평상시에 사과 처먹고 싶을 때 사과 처먹고 만안전석으로 존나 깔아놓고서 술 처먹고 싶을 때 술 처먹고 이지랄 떨고 싶을 때 떠는 것만 유지되면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국민들이 아편을 재배하고 중독이 되어서 뒤지든 말든 그건 별로 서태후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편 재배하고 아편 취해가지고 사람들 삶이 갈가 먹혀지든 말든 간에 그냥 내버려두고. 그거 아세요? 영국이 청나라에 아편 팔아먹으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서양 선교사들이 청나라 사람들이 아편을 너무 많이 빨고 망가지니까 오히려 서양 선교사들이 아편 금지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 나라의 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구혈강 때문에 어쩌다 보니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청나라 사람들한테 아편 피면 안 된다고 캠페인을 벌여요. 망조 든 거예요. 망조. 나라가. 영국이 1907년부터 스스로 청나라의 아편을 덜 팔아요. 청나라의 아편을 덜 팔기 시작해 영국이. 아니 팔고 싶어서 환장하더니 왜? 영국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얘네 아편 너무 많이 피는데? 얘네 아편 너무 빨리 펴서 빨리 죽거나 경제활동을 안 하면 얘네한테 빨아먹을 게 뭐가 있냐? 너무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거야. 영국이 볼 때도. 선을 넘을 정도로. 1907년부터 이제 안 팔았댔죠. 영국도 덜 팔았댔잖아 아편을. 서태후 1년 뒤였던 1908년 12월 8일 죽습니다. 이제 몇 년 뒤면 신해혁명 터지거든요. 그 신해혁명 터지기 딱 2, 3년 전에 뒤져요. 타이밍도 뒤져 진짜. 나라 이 개판 만들어 놓고 이제 몇 년 뒤에 신해혁명 터지겠네. 나 먼저 갈게 하고 죽어. 뭔 줄 알려 저게. 혁명이 터지고 난이 일어나게끔 기반이랑 기반은 다 만들어 놓고 지는 그냥 편하게 살다 죽어. 근데 그거 아세요? 서태후가 이 양반이 지금 과식을 해서 체해가지고 죽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아졌대. 근데 이 양반이 죽기 직전에 당시 황제였던 광서제 있죠. 광서제가 조금 더 먼저 죽어요. 근데 이 광서제 능발구를 했었어요. 2008년에 중국에서. 근데 광서제 유골이랑 이제 머리카락을 조사를 해봤대. 다량의 비소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나옵니다. 독살이 된 게 거의 확실시 된다는 거죠. 서태후가 지금 언제 죽었어요? 서태후가 1908년 12월 8일에 죽죠. 광서제가 1908년 11월 14일에 죽어. 그럼 둘이 한 20일밖에 차이 안 나 지금. 한 25일에서 20일 정도. 뭔 말이야 이게.
서태후가 광서제를 안칠 때도 동치제가 죽고 나서 아기를 데려와서 4살짜리 안친 게 광서제고, 서태후가 지가 죽기에 한 달 전쯤에 광서제를 죽인 게 맞다면 또 섭정을 하려고 그 죽을 그날까지도 섭정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기를 꽂아 놓으면 지가 섭정할 수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광서제가 죽자마자 바로 또 어디서 3살짜리를 주워와요. 그래서 안쳐요. 그리고 또 서태후의 섭정이 시작되는데 그 섭정은 20일 만에 끝나. 얼마 안 살았으니까. 그리고 죽어요, 이제. 그 서태후가 죽기 직전에 안쳤다는 그 3살짜리 황제. 그 3살짜리가 바로 푸이입니다. 선통제. 영화도 있죠? 푸이. 저렇게 황제된 거예요, 제 애기가. 저 양반이 태어나서 3살 때 세상 물정 모르다가 황제된 거예요. 이미 청나라의 황실, 그리고 당시 청나라의 상황, 서구열강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 더 이상 청나라의 재기가 과연 가능한 상황이었을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푸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중국에서는 뭐 민족 반역자고 만주국의 뭐 황제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어릴 때부터의 삶, 세상 물정을 모르면서 살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일 끌려가고 막 이랬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이 사람을 조금은 좀 불쌍한 사람이라고는 해주고 싶어요. 이 양반이 뭐 만주국의 황제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좋게 볼 건 아닌데, 이 사람 개인의 삶을 돌아봤을 땐 불쌍한 건 맞다. 1908년에 이제 황제가 됐어. 이 애기가 3살짜리가. 또다시 민심은 어디로 향했을까? 또다시 개혁인 겁니다. 혁명. 민심은 개혁과 혁명을 요구했겠죠. 배고픈 걸 해결해달라고 얘기하고, 이미 양무운동이든 변법장항운동이든 아니면 난이 일어난 태평천국이든 의화단이든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개혁해줄 사람이 있어야죠. 민심이 의지할 사람. 1911년 신해혁명의 주역 순원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